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기자회견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다, 완전 합의했습니다. 또 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이런 군사적 합의 사항도 있었네요. 잠시 후 군사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 들어보겠고요. 내홍이 심상치 않은 국민의당, 지금 안철수 대표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유성엽 의원과의 인터뷰도 마련했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또 다른 목소리, 220여 개 단체들로 구성된 노 트럼프 공동행동, 이들은 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반대하고 있는지 한국진보연대 박서군 대표의 설명 들어보고요. 외신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밖에서 본 한국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소장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오늘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공동기자회견 어떤 의미인지 군사전문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 이제 양국 정상이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도 짧지만 했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은 어느 대목을 가장 주목하셨어요? 뭐니 해도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했다. 네. 예, 전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와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냈고, 연이은 미국의 그 지도층들이 이렇게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일단 전쟁이 아닌 평화적 해결, 또 항구적 평화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큰 좀 걱정을 덜은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의 질문에 그 북한과의 대화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카드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의미에 대해서 답변도 했죠. 예,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그 압박과 제재 끝에는 어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도 좀 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어떤 그 대안이 나오질 않았고요. 아마도 내일 국회 연설까지 지켜봐야 그 본뜻이 뭔가를 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로서 또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뭐 불바다, 뭐 화염 이런 얘기들 한동안 여름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이런 강경 발언이 안 나왔다. 네. 예, 그래서 가장 강경한 발언도 안 나왔고 또 가장 온건한 평화와 대화에 대한 발언도 안 나왔다. 그 중간 정도의 어떤 원칙적인 방향 합의, 그건 두 가지입니다. 압박과 제재를 강화한다, 평화적 해결 원칙에 공감한다. 이런 그 두 가지 정도의 그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전략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군사적 의미에서 좀 눈에 띄는 몇 가지 대목들이 있던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지역 순환 배치 확대를 강화한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에 최종 합의한다. 미국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한다.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한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 지금 뭐 핵심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우선 전략자산은 상시 배치가 아니라 순환 배치에 국한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국내 일각에서는 전술핵을 비롯해서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을 아예 한국에 갖다 놔라. 즉 상시적이고 영구적으로 좀 배치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단지 순환 배치를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강도 높게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오겠다. 이런 수준이 됐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보기에는 원래 한미 간에 합의되던 수준 이상을 넘어서질 못했다. 그런 점에서 또 원만한 합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미사일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완전히 해제한다. 그렇습니다. 전에 한미 정상이 전화로 협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일찍 샴페인을 좀 터뜨린 측면이 있어요. 이거 뭐 합의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합의는 그때 당시는 아니고 합의답은 합의는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미국 무기 수입 문제인데. 그렇죠. 이건 미국 무기 수입은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예, 정찰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딱 짚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그 조인트 스타스라고 하는, 줄여서 제이스타스라고도 하는, 미국의 첨단 정찰기 구매에 선물을 준 거예요.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한 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 내지 석 대에서 한 7천억에서 8천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움직이는 걸 탐지하는 정찰기입니다. 네. 고정 표적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한 건데, 예. 미국이 지금까지는 수출 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수출을 해제하는, 즉 한국의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사실상 또 무기를 팔 수 있는 이런 어떤 경로가 열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걸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하고 바로 연결해서, 그렇죠. 이거는 국내 유권자들을 향한 서비스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뭡니까? 이건 뭐 우리 외교의 성과라고 보는데, 네. 오늘 캠프 험프리 그 평택의 미군 기지를 방문하면서 굉장히 트럼프가 호평을 했어요. 네. 이 훌륭한 기지에 거의 한국이 돈을 다 대서 이렇게 좋은 기지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한국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본인이 확인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합리적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래서 한국이 충분히 부담하고 있단 말은 못 하겠고. 아하. 그러나 와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화 기지를 한국이 92%의 예산을 내서 다 줘줬다. 그러니까 말문이 턱 막힌 거 아닌가. 그래서 합리적 수준에서 앞으로 방위비 분담하기를 희망한다. 즉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저는 차지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한국이 많은 군사시설물과 무기를 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예. 정상회담 할 때 보통 정상이 이런 말도 하나요? 안 합니다. 아니, 무슨 대통령이나 심지어 장관까지도. 그러게요. 이렇게 외국에 가서 막 무기 몇십억 달러 얘기하고 그걸 국내 일자리 얘기하고 이건 트럼프니까 하는 얘기지. 네. 아니, 대통령 정상회교에 그런 표현 안 나옵니다, 원래. 예. 그런데, 이렇게 무기 세일즈를 갖다가 마치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가 어떤 군수산업 일자리 창출을 선거 때부터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어느 나라가 해외 무기 판매 정책을 공표합니까? 네. 그런 것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진 않죠. 트럼프다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랬죠, 트럼프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일본에서는 좀 엉뚱하게 저번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으로 2차례 지나갔죠. 네. 그걸 왜 요격 못했냐? 미국 무기 더 많이 사면 요격할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발언이고. 네. 이미 미국의 가장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스탠다드 SM-3 블록 2A라는 기종이 있어요. 예. 이건 뭐 많이 사고 아니고 간에 개발비 절반을 일본이 댔는데. 네. 뭘 삽니까? 이건 반은 일본 무기인데.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트럼프가 일본에서 격에 안 맞는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설령 그거 산다고 해서 고고도로 지나가는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일본에서 약간 터프하게 나갔던 트럼프가 조금 한국에 와서 순화된 느낌이 들어요. 네. 순화됐지만 무기 사줘서 고맙다는 말은 또 잊지 않는군요. 역시 트럼프답게. 예, 그래서 이제 전략자산 배치 조금 더 해주고, 공식 발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다른 경로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미국 무기 더 사라는 압력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의 유성엽 의원이 안철수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안철수 대표는 그런 정당에 계신 것이 무척 불편할 거란 생각마저 든다.
뭐 일반이 해석하기는 당이 싫으면 나가라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보였죠. 거기에 대해서 유성엽 의원은 또 딱 초딩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모른다. 이런 반응을 또 보였어요. 자, 유성엽 의원 목소리를 직접 들어봅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초딩 수준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뭐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든 너무 엉뚱한 반응이 나와서 예. 그건 뭐 당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지적한 겁니다. 네. 예. 엉뚱한 반응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 당에 계신 게 무척 불편할 거라는 생각마저 든다. 이게 엉뚱하다는 건가요? 예, 불편하면은 나가라 그런 뜻 아니에요. 네네. 그 어떤 당이 잘 될 수 있도록 대표에게 쓴소리를 포함해서 충원을 드리면은 예.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이런 노력을 보이는 것이 당 대표의 온당한 태도지. 예, 예. 불편하면 나가라. 이건 당 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발언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의 당 운영의 핵심 문제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그분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네. 의사소통이 부족해요. 당내에서 소통이 부족해가지고. 어허. 중요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당내에 논의를 하고 해서 결정을 하고 밀고 나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당내 소통도 없이 뭘 추진하다가 이게 또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나왔단 말이죠, 저번에. 네. 그러면 또 아니면 말고 하고 뭐 이게 다른 국면으로 또 넘어가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그렇게 한가하게 실험이나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국민의당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옳다고 보세요, 유 의원께서는? 저는 뭐 오래전부터, 국민의당이 현재 38석을 작년 총선에서 얻었고, 예. 또 그 후에 과정을 거치면서 40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지만 단단한 당으로 가야 된다. 예. 무슨 뭐 정치공학적으로 무슨 이합집산에 관심을 보인다라든지, 네네. 그러지 말고,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예. 국민들한테 평가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뭐 이해타산에 빠져가지고 무슨 뭐 어디 바른정당과 뭐 통합을 하네 뭐더네 이런 거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구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이시고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예. 그 논의보다도 더 앞서야 할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작지만 단단한 당을 지향하면서 정말 그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확정을 하고 예. 그래서 정부 여당이 잘하는 일은 박수 쳐주어서 생색내지 말고 도와주고 네.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예. 정책 정당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나가야지 무슨 뭐 바른정당에다 의석 뭐 그 가능하지도 않을 일이었지만은 20석 합친다고 해서 뭐 국민의당의 모습이 예. 나아집니까? 더군다나 정체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잘하는 걸 도와주고 박수친다는 대목이 적폐청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예. 저 정부에서 또 잘하고 있는 방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좀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만은 예. 그 적폐청산을 복수라고 표현하는 걸 보고 아하. 야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안철수 대표가 지향하는 것이 바른정당을 넘어서 자유한국당까지 바라보는 거 아니냐. 네네. 저는 그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네. 어떻게 촛불 시민혁명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함께 지금 노력을 해가야 할 때. 예. 더군다나 지금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국정원으로부터 뭐 매월 1억 원씩 그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그렇죠. 예. 수사가 착수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적폐청산을 마치 복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고 네네. 잘못된 표현이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과 언론계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의 호남계 의원들은 결국 민주당 쪽으로 가고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의심적 눈초리를 보내는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짧게 한 말. 저는 아까 말씀 중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하는 거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구태라고 비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계 의원들이 지난번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고 이렇게 갔던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한번 지향해서 나가보자라는 그런 뜻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새정치민주연합하고 합쳐본다 이런 건 저희들은 머릿속에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현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예, 어제인데요. 서울고검 변창훈 검사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아마 이제 영장실질심사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자기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서 투신해서 자기를 변호해 줄 그렇죠. 변호인. 상담을 하다가 본인하고 같이 갔다가 투신해 사망을 했어요. 이분이 2013년 그 당시에 국정원장 법률보좌관으로 있었거든요. 네. 파견 검사인 셈이죠. 이미 구속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또 이재영 대전고검검사 이분은 구속은 안 돼 있는데 이른바 현안 TF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미 이제 댓글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것을 이제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거기서 받고 압수수색을 그 가짜 사무실을 하게 하고 허위 진술을 시키고 이렇게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현직 검사 3명이 연루된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건데 이게 근데 두 번째죠? 맞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의 정치호 변호사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지금 안 좋죠. 안 좋죠. 일단 이제 검찰 관계자는 이게 기자들한테 익명으로 말한 건데 사실상 공식 입장이에요.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서 국정원 소속 변호사와 변창훈 검사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안타까움과 침통함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해오던 대로 철저하게 하겠다. 검찰과 언론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사회 정의, 기본권 보장 등 지향하는 바가 같다고 생각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앞서 말한 원칙을 보다 철저하게 지키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한다는데요? 예, 감정적으로 많이 격앙된 것 같아요. 두 가지 방향이에요. 압수수색 과정이 무리했다. 아들, 딸이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 모양인데 등교도 하기 전에 집에 있는 상황에서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후배 검사한테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피의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유로 꼽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이 사건이 잘잘못을 떠나가지고요. 통상적으로 비슷한 건데 같이 이제 겹치고 있네요. 검찰 수뇌부가 조문을 했죠.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 비롯해가지고 수뇌부가 조문을 했는데 유가족들 가까운 지인들 반응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성도 오가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문무일 검찰총장 명의 포함해가지고 검사장들 명의의 그 조화를 빈소 주변에서 치워라. 다 치워라. 유족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겠죠, 아무래도? 그게 두 가지 방향일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일인데다가 현직 검찰 간부가 스스로 목숨 끊은 거기 때문에 검찰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 자체가 법리 논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관계 자체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요것은 팩트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들 하는 바고, 근데 이거 누가 주도적으로 했냐, 요 정도의 이제 논쟁이 있거든요. 가짜 사무실 차려놓고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죠. 그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다툼이 없는 것인데, 다만 이제 전 정부에서 이리저리 일을 했던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니까. 고위직들은 거의 나갔어요. 인사 이런 과정에서 사표 내고 많이 나갔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중견 내지 실무급 검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는 거죠. 어떤 불만이죠? 뭐 조직이 시켜서 일을 하고 파견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힘없는 뭐 그분들 생각할 때는 이 실무자들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냐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인 거죠. 조직의 명을 따랐을 뿐이다 이거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저는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중앙지검 전체 검사의 40% 정도가 적폐청산 사건에 투입돼 있거든요. 반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국정원 개혁 TF가 NLL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 몇 개 사건을 추가로 검찰 수사하기로 의뢰하기로 했어요. 더 늘어나네요. 그렇죠. 투입되는 인원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개별 사건의 어려움보다는 전반적으로 피로도가 누적돼가는 상황인데 이런 안 좋은 일까지 겹치면은 피로도라든지 이제 좀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들은 점점점 늘어나겠죠. 사회적 분위기도 사실 적폐청산 사건 수사 같은 건 전광석화 같이 빨리빨리 끝내주길 기대하는데 거긴 좀 힘이 어렵겠군요. 그렇죠. 지금 또 벌려놓은 거를 또 덮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시사잡기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 정리하면서 출발하죠. CBS의 김현지 기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김현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오늘 하루 종일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카카오 미니를 준비했습니다. 카카오의 인공지능 스피커인 카카오 미니. 오늘 정식 판매 시작 9분 만에 준비된 물량 15,000대가 완판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 명령만으로 날씨나 뉴스, 음악, 길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특히 카카오 미니는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터치 없이 목소리만으로도 보낼 수 있어 판매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카카오톡을 그냥 말만 하면 바로 보내줘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네티즌들이 벌써부터 이용 후기를 올리면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예쁜 디자인과 말로 보내는 카톡을 많이들 꼽았고요. 단점으로는 내장 배터리만 있는 데다 유선이라 집안에서만 선을 꽂아서 써야 한다는 불편함을 꼽았습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 생활용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겠군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감사 도중 때 아닌 동성애 논란입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마지막 국감을 진행했는데요. 네.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이성호 인권위원장에게 동성애를 찬성하느냐고 물은 게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이 위원장은 성소수자 차별은 반대한다고 했지만 김 의원이 계속해 동성애 찬반 의사를 밝히라고 캐물었고. 그래요? 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성애자라며 뜬금없는 성적 지향성을 고백한 겁니다. 예. 이에 여당 의원들은 공개석상에서 동성애자냐 아니냐에 대해 밝히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다른 나라에선 이런 질문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비판했는데요. 누리꾼들도 국감이 어찌 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 못하냐, 동성애가 찬성과 반대만 있다는 게 말이 되냐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인권위원회 국감이라고 그랬죠? 네네. 거기서 인권 침해 질문이 오갔군요. 그런 셈이죠. 다음 뉴스는요? 예, 오늘 사법시험의 마지막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사법시험은 70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법무부는 제59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55명을 발표했는데요. 마지막 사시 최고 득점자는 단국대학교 졸업생 37살 이혜경 씨가 차지했습니다. 네. 또 45살 박종현 씨가 최고령 합격자로 또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20살 이승우 씨가 마지막 최연소 합격자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올해 합격자 평균 연령은 33.36세로 작년보다 1.5세가량 늘었는데요. 지난 2013년 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28.44세였던가 비교하면 차이가 꽤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시가 폐지 수순에 접어들자 상대적으로 젊은 응시생들이 로스쿨을 택하면서 평균 연령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법시험 폐지가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법적으로는 올해 말로 완전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때는 서민들의 계층 사다리로도 불렸던 사법시험이지만 이제 폐지가 되고요. 앞으로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을 선발하게 됩니다. 1회 사법시험은 1963년 치러졌었는데요. 그 이후 올해까지 총 2만 766명의 법조인이 사법시험으로 배출됐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BS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해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26일 220여 개 진보단체들이 노 트럼프 공동행동 발족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오늘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반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왜 규탄하는 것인지 지금 이 공동행동에 참여 중이죠. 한국진보연대 박서군 대표를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광화문 광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음향 소리가 커가지고 약간 좀 소리가 덜 나는 쪽으로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아직 집회 중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청와대 쪽 행진도 계획도 있습니까? 예, 마치고 오늘 아마 7시부터 시작되는 또 2차 집회를 마치고 나서 청와대 100m 지점인 126 맨션 앞에 가서 집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법적으로 허가가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회는 신고가 돼 있고요. 행진은 금지 통보가 왔는데요. 저희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동을 해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m 밖에서 아마 저희들이 집회를 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행진이 금지 통보가 왔는데도 해도 됩니까? 행진은 안 하지만 335호에서 이동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집회는 말하자면 금지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신고된 거죠. 합법적인 집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 행진 금지 통보 한 것도 굉장히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우리 퇴진 촛불 때 청와대 방면으로 다 100m선까지 다 행진했지 않습니까? 근데 촛불 정부라고 하면서 똑같은 길을 가는데 못하게 하는 거가 굉장히 촛불에 대한 배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쪽으로 차벽이 세워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나요? 청와대 쪽에 차벽이 세워지진 않았고요. 오늘 1시에 저희들이 노트럼프 공동행동에서 광화문 광장에 집회를 계획을 하고 공지도 하고 이랬지요. 그리고 장소도 사용 허가를 다 받아놨고요.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경찰이 완전히 광화문 광장을 이 공동화시키는 진공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펜스와 경찰관들을 다 배치를 촘촘히 해가지고 사실상 진입을 못 하겠죠. 그래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쪽에 있는 광화문 내거리 쪽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그 공간에서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항의를 하다 보니 이제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좀 인원이 늘어나서 상당한 숫자가 됐죠. 그래서 규탄 집회를 적석에서 진행을 했는데 트럼프가 지나갈 시점 한 20-30분 전에는 갑자기 경찰을 다 그전에도 이미 에워싸고 있었습니다만 경찰 에워싼 거로도 아마 불안했는지 그때 차벽을 갑자기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벽이 사실은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만에 처음 나타난 차벽입니다. 그리고 촛불 정부에서 나타난 차벽이라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이럴 수가 있냐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자괴심이 들었다고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첫 차벽이군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 지나가는데 말하자면 트럼프한테 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이는 것이 싫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려고 차벽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또 이상하고도 요상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건너편에 이른바 트럼프를 환영한다고 하는 이른바 친박단체들이 소수의 인원들이 막
성조기를 흔들고 태극기를 흔들고 이렇게 하는 배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차별을 안 세우고요. 거기는 그냥 그대로 노출 다 시키고 목소리도 노출시키고 저희들은 차별을 세우고 경찰관도 객geb이 에워싸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참 너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나가면서 환영하는 집회만 보세요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숫자가 우리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예. 그나저나 노 트럼프 공동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자체를 반대하셨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예, 첫 번째로요. 이 전쟁을 위협하고 있다. 이 평화적 수단이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다 유명한 그 전쟁 막말을 하면서 그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뭘 하느냐 하면 무기를 강요하고 있죠. 이미 매년 그 50억 달러 이상씩 미제 무기를 사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아마 미제 무기 사는데 한국 1등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더 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강도적 통상압력. 한미 FTA가 사실은 233억 달러 흑자라고 하지만 서비스 수지의 상품 수지는 그렇지만 서비스 수지 적자는 141억 달러고 무기까지 통계 안 잡히는 무기 50억 불까지 하면은 사실상 거의 균형에 가까운 이런 상황인데 거의 껍데기만 남은 그런 그 통상협정인데 그걸 갖다가 이 껍데기까지 벗겨가겠다고 선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강도적 통상압력이다 이래서 반대하는 거고요. 트럼프는 세계적으로 다 아는 망난이잖아요. 말하자면 소수자 여성, 이주자들 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혐오, 인종차별. 그래서 인종차별은 트럼프 반대한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인종차별을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거의 망나니 수준이고 당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고 국빈으로 맞이하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 촛불정부 과정에서 한국이 굉장히 국격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는데 이 망나니 트럼프를 국빈으로 맞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많이 사줘서 감사하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감사하다고 해놓고 또 거기다 추가로 또 사기했잖아요. 수천억 달러, 4천억 달러씩 한다는 한 대 4천억 달러는 정찰기 또 사기로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국에 오지 마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와라.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무조건 국빈 방문해서 찬성만 하는 거 아니다. 저희가 한국 국민들 중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 다수 있다. 그 목소리를 내는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한테 요구하실 내용은요? 제일 큰 거는요. 트럼프한테 할 말 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트럼프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반도에서는 전쟁 안 된다. 그리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그 평화적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 주권 국가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동북아시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자 역할까지는 안 하더라 최소한 자주적인 역할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이 자주적으로 서서 우리가 우리 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비전과 그런 계획을 갖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노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부러 저희들 연대 이름도 노 트럼프 공동행동이라고 그렇게 적은 겁니다.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내일은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내일은 혹시 국회 앞 집회를 하시는? 내일도요. 10시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요. 11시에는 저희들이 여의도에서 국회 앞에 또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국회에서 국빈으로 와가지고 연설하는데 엉터리 말을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속 없는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할 걸 생각하니까 소름 끼치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반대하는 사람들 평일 오전이라서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어쨌든 뜻을 가진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확실한 뜻을 밝히자. 전쟁 안 된다. 전쟁하고 평화오라.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인종차별하고 그리고 그 강도적 통상압력 가하는 거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진보연대 박서군 대표였습니다.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 배치를 확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양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맞설 것이며 북한의 독재자가 수백만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은, 대한민국은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운드 오브 뉴스 오늘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소리들 좀 들어봤고요. 자, 김민아 기자 오늘 그 밖에 다른 뉴스 정리해보죠. 오늘 오전에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방부 장관을 지내면서 임관빈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이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 등을 보고받고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죠. 네, 김관진 전 실장은 뭐라고 말을 했나요?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은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혐의는 다 부정을 한 거죠. 그러네요. 하지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우리 사람을 철저히 가려서 뽑아야 한다라는 지시에 따라서 호남 지역 출신을 심리전단 채용에 배제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검찰은 일단 김관진 전 실장 조사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조사 대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일단 당시 국방부 장관을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검찰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 가능성을 굳이 부인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예. 특히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달에 이 사이버 사령부에 예년의 10배에 가까운 군무원 이 79명이 선발이 됐고 이 중 47명이 이 문제가 되는 530 심리전단에 배치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린 이런 우리 사람을 철저히 가려 뽑아야 한다. 이런 말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유출된 과정 이것에 대해서도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대화록 유출에는 박근혜 정권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연루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 개혁위가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2009년 5월부터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지시에 따라서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기로는 이런 목적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 등에 보고를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죠. 예. 이 보고서는 2013년 1월 달에 월간조선에 의해서 그 내용이 쭉 보도가 됐는데 국정원 개혁위는 이 보도 내용이 2012년 12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유출한 그 결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안이 논란이 쭉 되니까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013년 6월 달에 103쪽에 달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국정원 개혁위는 일단 이 남재준 전 원장의 행위가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남재준 원장이 만약에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논의를 하는 등의 어떤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다른 혐의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전 보좌관들의 어떤 금품수수 의혹 이런 것들에 휘말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 오전에 검찰이 한국 e스포츠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전병헌 수석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보좌진들이 롯데홈쇼핑에서 수억 원대 로비 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좌진 3명은 체포가 됐다고 하고요. 네. 전병헌 수석은 기자들에게 이제 입장문을 보냈는데 어떠한 불법에 관여한 바도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심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의혹의 구체적 내용이 뭐예요? 전병헌 수석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재임 중에 e스포츠협회 회장을 맡아서 많은 역할을 또 했는데요. 2015년에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3억 원대 후원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때가 네. 기억하시겠지만은 롯데홈쇼핑 제어가 그리고 2016년도에 롯데 관련 수사에서 밝혀지듯이 여러 가지 로비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예. 근데 검찰은 이때 이제 체포된 윤모 씨 등이 전병헌 수석의 어떤 그 보좌진이나 측근
사람들에게 상품이 흘러가는데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병헌 의원에 대한 어떤 후원금 세탁 이런 여부까지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전병헌 수석은 또 당시에 국회의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이런 의혹의 당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꽤 오래전 일인데 현직 정무수석을 그 오래전 일로 수사한다. 이거 아주 심상치 않은데요. 사실 이 의혹은 동아일보의 작년 9월 20일자 신문 지면에도 이제 익명 처리가 돼서 보도된 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건데요. 예. 물론 이 전병헌 수석의 죄가 있는지 여부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고 만약 기소가 된다면 재판도 끝나봐야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겠죠. 예. 하지만 지금 지목해볼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뭐 이런 정치적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인데 야당은 지금 전임 정권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어떤 그 해석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좀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보통 검찰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수사를 할 때는 여야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역시 검찰의 좀 정치적 고려도 배경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더 지켜보고요. 다음 뉴스는요? 창원터널 화물차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원인을 추론할 수 있는 사실들이 쭉 보도가 되고 있어서 좀 화제입니다. 결국은 이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사고 원인으로 지금 브레이크 결함이 유력하다 이런 말 나오네요. 오늘 신문 지면을 보면 경찰은 일단 이 화물차의 차체 결함 여기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고 직전에 이런 영상을 보면은 트럭 차체 아래서 불꽃으로 추정이 되는 불빛이 여러 차례 번쩍거리더라는 것이죠. 네. 이것은 브레이크 라이닝이 뭐 닳았거나 손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해석인데 예. 이 운전자 윤모 씨가 과거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시험에 수차례 떨어졌다. 그리고 사고 3개월 전에 대장암 1기수를 받았다. 이런 정황들도 보도되고 있어서 그리고 나이도 아주 고령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운전자 과실에 대한 부분도 좀 수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가 아주 많은 양의 위험한 화물을 무리한 방법으로 운송했다. 또 그게 가능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고쳐야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이 운전자가 운송비로 받기로 한 돈 한 12만 원 가량이라고 하는데 도로비, 유류비, 차량 관리비들을 제하면은 한 4만 원 안팎이 남는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즉 다른 운전자들이 볼 때는 뭐 수지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일거리였다는 것이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위험한 일거리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운송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화물 차량 운전자는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인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좀 제도적 미비가 이런 문제의 또 원인이 아니었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 물질을 운송할 때는 특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반대파 수청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지난 4일에 이제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왕자 11명, 현직 장관 4명, 전직 장관 수십 명을 이제 체포를 했는데요. 외신에 의하면 오늘은 이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반부패위원회가 주로 반대파들로 구성된 범죄 혐의자들의 계좌와 자산을 동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은 이것은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아마도 이 추가 숙청 가능성에 좀 가속화될 가능성 이 언론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권력 투쟁이죠? 그렇습니다. 압둘 아지즈 초대 국왕의 아들이 너무 많아서 형제 계승을 하다 보니까 좀 왕위 계승자들이 고령화돼서 이런 권력 투쟁이 좀 시작이 됐다. 이런 영향도 이제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 국제 정세와 또 경제 문제라는 점에서 이란 문제가 배경에 있다.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그렇습니다. 지난 4일에 레바논 총리가 사우디를 방문했다가 헤즈볼라 암살 위협을 이유로 전격 사퇴한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 레바논 총리는 수니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지만 헤즈볼라는 또 시아파이고 또 이란과 또 입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예. 일단 미국 오바마 정권이 이란과 핵 합의를 이룬 이후에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중동 정세가 이란 시아파 대 사우디 수니파로 급속도로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앞으로 이란과 석유 생산을 놓고도 계속 경쟁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저유가 상황도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탈석유화 정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기득권에 대한 개혁과 숙청이 불가피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빈 살만 왕세자 편을 들어주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이런 행보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효신의 야생화인데요. 오늘 저녁 트럼프 대통령 국빈 만찬 행사에서 연주가 된다고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 국제민주평론가이시죠.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소식부터 봐야겠죠. 네, 워낙 계속 다뤄졌던 뉴스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국내야 말할 것도 없고 이 국제사회에서도 예외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큰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외신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선 주목되는 외신은요.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도자기 가게의 코끼리가 될 것인가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도자기 가게의 코끼리? 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 프랑스 몇몇 언론에서 공유하고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고 조심해야 되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도자기 가게에 들어온 코끼리 같다 이런 그러니까는 레제코나 아니면 기타 여러 언론들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던데 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 여부를 두고 한국과 미국의 그 현 대통령 참모들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외신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전해주셨죠. 예. 최근 이제 오늘 어제 그 보도들을 보면은. 미국의 백악관 참모들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해서 이제 꺼렸다고 한다면은 네. 청와대 참모들은 트럼프의 말 실수를 우려해서 DMZ 방문을 꺼려야 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우방국이면서 또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의 방문이 필요하면서도 또 조심스럽고 또 우려와 희망이 교차가 되고 있는 그런 현재의 한국 분위기를 좀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려와 희망이 교차한다. 사실 일본이 워낙 트럼프를 환대했잖아요. 네, 그렇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조금 아까 저도 인터뷰했습니다만 반대 집회도 상당한 규모로 열리고 그런 국내 분위기를 외신들도 다 알고 있는 거군요. 네, 예.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특히 어제와 오늘 일본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보는 한국인들의 복잡한 심경을 전하고 있던데요. 어제 일본의 후지 TV에서는 미일 정상의 긴밀한 회동을 전하는 한국 언론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네. 일본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는 강경한 하나의 목소리인 반면에 한국은 좀 더 복잡하다. 트럼프 방문에 대한 비관적인 그런 견해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예. 오늘 그 NHK 방송에서도 이 당사 해설위원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미일 관계와는 달리 한미 관계에서는 적지 않은 온도차가 있다. 트럼프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핵 미사일 개발에 절대 용납을 하지 않는다. 압력을 가할 것이다. 그런 반면에 미국과 일본보다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점을 더 강조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사적 행동이 벌어지면 한국은 당사자니까 그러니까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중국과 이 외교 현안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게 다일 수 있지만은 우리한테 이게 대중국 외교는 이 피부로 느끼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NHK 방송의 해설위원도 중국 이야기를 좀 이번에도 보니까 하고 있는데 예. 중국이 사태의 열쇠를 이번에 그 북한 문제에 있어서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국을 두고 전 정권이 사드 배치를 한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이 됐는데 이제 겨우 이제 해빙 무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핵 우산 안에 있는 동맹국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가운데서 참 쉽지 않은 입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일본의 전폭적인 환영 분위기와는 다른 그 한국의 분위기를 외신들도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일본의 트럼프 환대가 좀 너무 지나쳤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외신도 네. 그런 보도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려졌습니다만 일본 언론들도 지나친 환대에 이제 비해서 얻은 게 별로 없다. 이런 비판론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 언론에서도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6일자 워싱턴 포스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애를 과시하기 위해서 일본 아베 총리가 환대를 했지만 그 역할은 충실한 조수 역할에 불과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충실한 조수. 네. 그러니까 일본 특유의 접대 문화라고 해서 이제 오모테나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성실한 환대를 했지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일본이 동등한 국가로 예우를 받지는 못했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상당수의 그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국들이 거리를 좀 두는 사이에 아베 총리는 꼭 반대로 꾸준한 구애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이해도 이제 계속 들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그랬다는 건데 결국 트럼프와 아베의 관계는 트럼프의 지배적인 우위를 은연중에 내비치는 틀 속에 갇히게 됐다. 이렇게 이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그 트럼프의 지배적 우위 아래에 아베가 오는 그런 네. 틀. 이게 네. 미일 간의 지금 관계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일본 간의 좀 두 양국 간의 특수한 관계가 아닌가. 이런 거기서 기인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유럽 언론들도 그 점을 좀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영국의 가디언 신문 같은 경우에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예외적인 극진한 환대를 해왔다. 이번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네 그렇게 예.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일인지하 만인지상 네. 이런 말인데 혹시 일본 사람들이 일국지하 만국지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하하. 이를 싶을 정도로 그 미국에 대해서 특별한 우대를 좀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일본에서의 공동 기자회견 중에서 한 장면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공동 기자회견 중에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중 하나를 이룩했다. 원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고서 우리 경제만큼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아니죠? 그러면서 영어로 오케이 이렇게 즉석에서 농담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오케이라는 말을 할 때의 이 말투가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부모가 아이한테 하는 그런 말투라는 겁니다. 네. 아주 썰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경제를 칭찬하는 척하면서 우리보다 좋은 건 아니다. 네. 근데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받아들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상 원고에 없는 농담을 한 건데요. 네. 사실 농담이라고 하지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웃을 수 있고 남은 좀 썰렁하게 만드는 그런 농담이라는 셈인 건데. 아재 개그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아재 개그라는 게 상대방을 낮게 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농담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아베 총리가 통역으로 들었죠. 얼굴에는 웃음을 보였는데 이 표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진의를 읽느라고 애쓰는 그런 표정이었다. 네. 이렇게 이 워싱턴 포스트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그 결과적인 효과를 중요시하는 트럼프식 협상에서 이런 극진한 대접이 과연 중요한가? 논리적 설득이 오히려 중요한 건 아닌가 이런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두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그 한 전직 관료가 이런 말을 했다고 신문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가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나 보니 트위터로 자신이 해고됐다.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외신들의 보도 주목할 게 있다면요? 네, 그 일본 언론들의 경우는 또 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 아무래도 한일 관계 특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주 세세한 부분을 보도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교도통신하고 일본 TV 등이 정상회담 만찬에 위안부 할머니를 초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예. 그런가 하면은 산케이 신문은 정상 만찬 메뉴 중에서 독도 새우가 올라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독도에서 잡은 새우? 네. 예.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홍콩의 대공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7일자 보도에서 열정적인 일본, 냉담한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신화통신이 3일자 보도했는데요. 미국의 전략이 이번 순방의 전략이 정확하게 뭔지 드러나지 않았다. 중국에 와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면은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 프랑스의 피가로 신문은 지난 4일자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아시아에서 김정은에 맞선 강제적 외교 시작.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제적 외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길에 사실 그 군사가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공모함 3척이 그러니까 도널드 레이건호, 니미츠호, 그다음에 시어도어 루즈벨트 예. 이 3척이 한반도 주변 일본에 이렇게 머물지 않았습니까? 벌써 얼마 전부터 와 있죠. 네. 예. 그게 그렇게 되면 항공모함만 있는 게 아니죠. 예. 17척의 전함에다가 200여 대의 비행기, 2만여 명의 병력이 함께 아시아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피가로가 보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외교 순방이라고 보기 어려운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외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이제 백악관 맥메스터 보좌관이 트럼프의 안전은 그 평상시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사실 그 외교를 오는데 안전을 이렇게 위협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군사가 이렇게 따라온다. 그래서 뭐 어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평상적인 외교 여행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피가로 신문은 강제적 외교라고 하는 단어로.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소식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 문화계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진보 성향 신문인데요. 리베가스용 신문입니다. 지난 주말 판 기획 특집 기사였는데요. 한국과 일본 대중문화를 비교하는 글을 하나 게재했습니다. 제목이 좀 도발적이고 재밌는데요. 우길승천과 조용한 아침의 대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길승천은 일본이죠? 그렇죠. 조용한 아침은 한국이고. 한국을 지칭하는 거죠. 그 일본은 잘 알려진 대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음악 시장이죠. 일본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일본 대중문화 입장에서는 일본 시장을 우선 공략하는 것이 최선의 그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대중문화가 자국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절실함을 우리보다 덜 느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 대중문화계는 큰 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세계의 흐름, 그러니까 문화계의 트렌드라든가 앞으로 예측 이런 거에 더 민감했다는 거죠. 예. 그게 한국 대중음악이 성공을 한 중요한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기사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한국의 K-팝이 일본의 J-팝을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 K-팝을 대표하는 거는 역시 그 아이돌 그룹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그 라이브 무대 공연이 이 K-팝의 강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콘서트로 연결이 되면서 이 기사에 따르면은 뭐 중국의 북경이라든가 프랑스 파리, 페루의 리마에서까지 성공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중음악 시장이 워낙 커서 일본 뮤지션들은 그냥 그 자기 안에 안주했고 네. 한국 뮤지션이나 기획사들은 해외로 진출하려고 머리를 더 짜냈다. 네, 이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대중음악은 소위 K-팝, J-팝으로 대변되는 젊은 층의 아이돌 음악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장년층은 이미 자신의 그 문화 코드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 영향을 덜 받고 그래서 유행이나 외국 음악에 덜 민감한 데 반해서 이 젊은 층은 무서운 속도로 문화를 흡수해 나가기 때문에 예. 트렌드에 민감하고 또 빨리 반응하고 동화가 쉽게 되죠. 예.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 시장은 이렇게 젊은 층이 듣는 음악으로 이제 지배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신문은 그 관련 분야 전문 기자 말을 인용을 해서 한국인들은 일본 만화를 많이 봤고 이 J-팝 코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만화와 그 J-팝이 일본을 넘어서 다른 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상상을 못했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성공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업계의 비전, 정부의 지원 이런 게 융합된 결과다. 그런 그렇죠.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프랑스의 한 테마 케이블 방송의 창업자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네요. 매일 90분의 음악 방송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주로 K-팝들이 주로 나간다. 네. K-팝 뮤직비디오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처리되어 있고 음악도 좋고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 마케팅도 훌륭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눈길을 끌고 있어서 프랑스 팬들은 K-팝을 더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내용적인 질적인 수준에서도 이미 프랑스 팬들 마음을 사로잡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베가스용 신문은 이런 것들이 한국의 K-팝이 그 프랑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 우리에게도 K-팝 문화를 넘어서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에 한번 제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하는 보호무역과 달리 이 개방무역이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소개했던 마이클 슈먼의 글 한번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그 리베가스용 신문의 기사에서도 이 신문이 본 K-팝이 세계에서 성공을 하고 또 그 J-팝이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J-팝의 경우는 커다란 국내 시장을 믿고 국내 시장만 겨냥했던 반면에 네네. K-팝은 성공은 해외의 트렌드를 읽고 전 세계 젊은이들 겨냥해서 준비를 했던 결과다. 이 신문의 분석입니다. 계속 좀 진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였고요. 자, 오늘 트럼프의 방안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렸고 반대 집회 소식도 전해드렸죠. 이선우님, 국빈 대접 중이라 낯뜨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대 목소리를 포함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광원님,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빈 방문 중일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은실님은 촛불로 부패를 척결한 국민들인데 트럼프 찬양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용재님은 저도 촛불 시민이지만 노 트럼프 집회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목소리 내주셨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400초 음향 다큐죠. 11월 한 달 동안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우리들 계속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해외 무기 판매 정책을 공표합니까? 네. 그런 것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진 않죠. 트럼프다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랬죠, 트럼프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일본에서는 좀 엉뚱하게 저번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으로 2차례 지나갔죠. 네. 그걸 왜 요격 못했냐? 미국 무기 더 많이 사면 요격할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발언이고. 네. 이미 미국의 가장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스탠다드 SM3 블록 2A라는 기종이 있어요. 예. 이건 뭐 많이 사고 아니고 간에 개발비 절반을 일본이 댔는데. 네. 뭘 삽니까? 이건 반은 일본 무기인데.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트럼프가 일본에서 격에 안 맞는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설령 그거 산다고 해서 고고도로 지나가는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일본에서 약간 터프하게 나갔던 트럼프가 조금 한국에 와서 순화된 느낌이 들어요. 네. 순화됐지만 무기 사줘서 고맙다는 말은 또 있지 않는군요. 역시 트럼프답게. 예, 그래서 이제 전략자산 배치 조금 더 해주고, 예. 공식 발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다른 경로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미국 무기 더 사라는 압력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의 유성엽 의원이 안철수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안철수 대표는 그런 정당에 계신 것이 무척 불편할 거란 생각마저 든다. 일반이 해석하기는 당이 싫으면 나가라.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보였죠. 거기에 대해서 유성엽 의원은 또 딱 초딩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모른다. 이런 반응을 또 보였어요. 자, 유성엽 의원 목소리를 직접 들어봅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초딩 수준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든 너무 엉뚱한 반응이 나와서, 예. 그건 당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한 겁니다. 네. 엉뚱한 반응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당에 계신 게 무척 불편할 거라는 생각마저 든다. 요게 엉뚱하다는 건가요? 예, 불편하면은 나가라 그런 뜻 아니에요. 네네. 어떤 당이 잘 될 수 있도록, 대표에게 쓴소리를 포함해서 충원을 드리면은, 예.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이런 노력을 보이는 것이 당 대표의 온당한 태도지. 예. 불편하면 나가라. 이건 당 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발언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의 당 운영의 핵심 문제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분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네. 의사소통이 부족해요. 당내에서 소통이 부족해가지고, 어허. 중요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당내에 논의를 하고 해서 결정을 하고 밀고 나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당내 소통도 없이 뭘 추진하다가 이게 또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나왔단 말이죠, 저번에. 네. 그러면 또 아니면 말고 하고 이게 다른 국면으로도 넘어가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그렇게 한가하게 실험이나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당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옳다고 보세요, 유 의원께서는? 저는 오래전부터
국민의당이 현재 38석을 작년 총선에서 얻었고 예. 또 그 후에 과정을 거치면서 40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지만 단단한 당으로 가야 된다. 예. 무슨 뭐 정치공학적으로 무슨 이합집산에 관심을 보인다라든지 네네. 그러지 말고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예. 국민들한테 평가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뭐 이해타산에 빠져가지고 무슨 뭐 어디 바른정당과 뭐 통합을 하네 뭐더네 이런 거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구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이시고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예. 그 논의보다도 더 앞서야 할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작지만 단단한 당을 지향하면서 정말 그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확정을 하고 예. 그래서 정부 여당이 잘하는 일은 박수 쳐주어서 생색내지 말고 도와주고 네.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반대하면서 예. 정책 정당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나가야지 무슨 뭐 바른정당에다 의석 뭐 그 가능하지도 않을 일이었지만은 20석 합친다고 해서 뭐 국민의당의 모습이 예. 나아집니까? 더군다나 정체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잘하는 걸 도와주고 박수친다는 대목이 적폐청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예. 저 정부에서 또 잘하고 있는 방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좀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만은 예. 그 적폐청산을 복수라고 표현하는 걸 보고 아하. 야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안철수 대표가 지향하는 것이 바른정당을 넘어서 자유한국당까지 바라보는 거 아니냐. 네네. 저는 그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네. 어떻게 촛불 시민혁명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함께 지금 노력을 해가야 할 때. 예예. 더군다나 지금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국정원으로부터 뭐 매월 1억 원씩 그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그렇죠. 예. 수사가 착수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예예.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적폐청산을 마치 복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고 네네. 잘못된 표현이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과 언론계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의 호남계 의원들은 결국 민주당 쪽으로 가고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의심적 눈초리를 보내는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짧게 한 말. 저는 아까 뭐 말씀 중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하는 거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구태라고 네. 비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뭐 호남계 의원들이 지난번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고 이렇게 갔던 것은 예.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한번 지향해서 나가보자라는 그런 뜻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물론 뭐 어떤 뭐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뭐 합쳐본다 이런 건 뭐 저희들은 머릿속에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현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예, 어제인데요. 서울고검 변창훈 검사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아마 이제 영장실질심사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자기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서 투신해서 자기를 변호해 줄 그렇죠. 변호인. 예, 그 상담을 하다가 부인하고 같이 갔다가 투신해 사망을 했어요. 이분이 2013년 그 당시에 국정원장 법률보좌관으로 있었거든요. 네. 파견 검사인 셈이죠. 이미 구속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또 이재영 대전고검검사 이분은 구속은 안 돼 있는데 네. 이른바 현안 TF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미 이제 댓글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것을 이제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거기서 받고 뭐 압수수색을 그 가짜 사무실을 하게 하고 예. 허위 진술을 시키고 이렇게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현직 검사 3명이 연루된 건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건데 이게 근데 두 번째죠? 맞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의 정치호 변호사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지금 안 좋죠. 안 좋죠. 일단 이제 검찰 관계자는 이게 기자들한테 익명으로 말한 건데 사실상 공식 입장이에요. 예.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서 국정원 소속 변호사와 변창훈 검사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안타까움과 침통함을 느낀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서도 그러나 해오던 대로 철저하게 하겠다. 검찰과 언론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사회 정의, 기본권 보장 등 지향하는 바가 같다고 생각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앞서 말한 원칙을 보다 철저하게 지키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 보도에 따르면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한다는데요? 예, 감정적으로 많이 격앙된 것 같아요. 두 가지 방향이에요. 압수수색 과정이 무리했다. 뭐 아들, 딸이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 모양인데 등교도 하기 전에 집에 있는 상황에서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네. 후배 검사한테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예. 그리고 피의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네. 이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유로 꼽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이 사건이 뭐 잘잘못을 떠나가지고요. 통상적으로 비슷한 건데 네. 같이 이제 겹치고 있네요. 검찰 수뇌부가 조문을 했죠.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 비롯해가지고 수뇌부가 조문을 했는데 뭐 유가족들, 가까운 지인들 반응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겠죠. 고성도 오가고.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문무일 검찰총장 명의 포함해가지고 검사장들 명의의 그 조화를 빈소 주변에서 치워라. 다 치워라. 유족들이 예,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겠죠, 아무래도? 그게 두 가지 방향일 것 같아요. 예. 이게 두 번째 일인데다가 현직 검찰 간부가 스스로 목숨 끊은 거기 때문에 검찰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사건 자체가 법리 논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관계 자체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네. 요것은 팩트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들 하는 바고, 근데 이거 누가 주도적으로 했냐, 뭐 요 정도의 이제 논쟁이 있거든요. 가짜 사무실 차려놓고 예. 뭐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죠. 예, 그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툼이 없는 것인데, 다만 이제 전 정부에서 이리저리 일을 했던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니까. 네. 고위직들은 거의 나갔어요. 인사 뭐 이런 과정에서 사표 내고 많이 나갔고 예.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중견 내지 실무급 검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는 거죠. 어떤 불만이죠? 뭐 조직이 시켜서 일을 하고 파견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힘없는 뭐 그분들 생각할 때는 이 실무자들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냐 예, 이제 예. 이런 이제 분위기인 거죠. 조직의 명을 따랐을 뿐이다 이거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저는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을 겪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중앙지검 전체 검사의 40% 정도가 적폐청산 사건에 투입돼 있거든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기자회견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다. 완전 합의했습니다. 또 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이런 군사적 합의사항도 있었네요. 잠시 후 군사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 들어보겠고요. 내홍이 심상치 않은 국민의당, 지금 안철수 대표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유성엽 의원과의 인터뷰도 마련했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또 다른 목소리, 220여 개 단체들로 구성된 노 트럼프 공동행동, 이들은 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반대하고 있는지 한국진보연대 박서군 대표의 설명 들어보고요. 외신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밖에서 본 한국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소장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오늘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공동기자회견 어떤 의미인지 군사전문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 이제 양국 정상이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도 짧지만 했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은 어느 대목을 가장 주목하셨어요? 뭐니 해도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했다. 네. 예, 전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와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냈고, 연이은 미국의 그 지도층들이 이렇게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일단 전쟁이 아닌 평화적 해결, 또 항구적 평화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선 큰 좀 걱정을 덜은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의 질문에 그 북한과의 대화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카드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의미의 답변도 했죠. 예,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그 압박과 제재 끝에는 어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도 좀 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어떤 그 대안이 나오질 않았고요. 아마도 내일 국회 연설까지 지켜봐야 그 본뜻이 뭔가를 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로서 또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뭐 불바다, 뭐 화염 이런 얘기들 한동안 여름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이런 강경 발언이 안 나왔다. 네. 예, 그래서 가장 강경한 발언도 안 나왔고 또 가장 온건한 평화와 대화에 대한 발언도 안 나왔다. 그 중간 정도의 어떤 원칙적인 방향 합의, 그건 두 가지입니다. 압박과 제재를 강화한다, 평화적 해결 원칙에 공감한다. 이런 그 두 가지 정도의 그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전략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군사적 의미에서 좀 눈에 띄는 몇 가지 대목들이 있던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지역 순환 배치 확대를 강화한다.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 완전 해제에 최종 합의한다. 미국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한다.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한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 지금 뭐 핵심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우선 전략자산은 상시 배치가 아니라 순환 배치에 국한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국내 일각에서는 전술핵을 비롯해서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을 아예 한국에 갖다 놔라. 즉 상시적이고 영구적으로 좀 배치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단지 순환 배치를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강도 높게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오겠다. 이런 수준이 됐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보기에는 원래 한미 간에 합의되던 수준 이상을 넘어서질 못했다. 그런 점에서 또 원만한 합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미사일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완전히 해제한다. 그렇습니다. 전에 한미 정상이 전화로 협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일찍 샴페인을 좀 터뜨린 측면이 있어요. 이거 뭐 합의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합의는 그때 당시는 아니고 합의답은 합의는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미국 무기 수입 문제인데. 그렇죠. 이건 미국 무기 수입은 늘어날 것 같아요. 정찰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제가 딱 짚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그 조인트 스타스라고 하는, 줄여서 제이 스타스라고도 하는, 미국의 첨단 정찰기 구매에 선물을 준 거예요.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 내지 석 대에서 한 7천억에서 8천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움직이는 걸 탐지하는 정찰기입니다. 고정 표적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한 건데 미국이 지금까지는 수출 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해제하는, 즉 한국의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사실상 또 무기를 팔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경로가 열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하고 바로 연결해서 그렇죠. 이거는 국내 유권자들을 향한 서비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뭡니까? 이건 뭐 우리 외교의 성과라고 보는데 오늘 캠프 험프리 그 평택의 미군 기지를 방문하면서 굉장히 그 트럼프가 호평을 했어요. 이 훌륭한 기지에 거의 한국
한국이 돈을 다 대서 이렇게 좋은 기지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한국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본인이 확인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러면 합리적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래서 한국이 충분히 부담하고 있단 말은 못 하겠고. 아하. 그러나 와 보니까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화 기지를 네. 한국이 92%의 예산을 내서 다 줘줬다. 예. 그러니까 말문이 턱 막힌 거 아닌가. 예. 그래서 합리적 수준에서 앞으로 방위비 분담하기를 희망한다. 즉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저는 차지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한국이 많은 군사시설물과 무기를 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예. 정상회담 할 때 보통 정상이 이런 말도 하나요? 안 합니다. 아니 저기 무슨 대통령이나 심지어 장관까지도 그러게요. 이렇게 외국에 가서 막 무기 뭐 몇십억 달러 얘기하고 그걸 국내 일자리 얘기하고 이건 트럼프니까 하는 얘기지. 네. 아니 대통령 정상회교에 그런 표현 안 나옵니다 원래. 예. 그런데 이렇게 무기 세일즈를 갖다가 마치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네. 트럼프가 어떤 군수산업 일자리 창출을 선거 때부터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네, 네. 그리고 어느 나라가